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급상승. 안철수 후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벅두벅 제가 갈 길 걸어갈 생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42.3%.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저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되어서 지지율이 올라온 거 보입니다.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 넘었어요. 15%가 돈을 돌려받는 기준이잖아요. 청년층한테는 20%까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예상 좀 했습니까?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한 5% 내외, 많이 나와봤자 한 7, 8% 나올 줄 알았는데 네. 10% 넘고 15% 넘는다라는 것은 좀 상상을 못했고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었고 그 지지율이 정권 교체 원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갔다. 그런 차원에서 올라간 거지 본인의 자력적인 힘으로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자력은 아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추세로 보면 네. 이번 주에 한 10% 후반, 20% 가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힘겨워 보여요. 내홍이 딱 잠잠하니까 네, 그렇군요. 힘겨워 보이고 이슈를 뭔가 주도해 나가지 아하.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 10%에서 15% 정도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을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희망의 끈만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것 듭니다. 같다. 네. 예. 이 안철수 후보 관련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신경을 좀 쓰고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10%대가 나오기는 해요. 최고 15%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유의미해 보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11일 조사한 걸 보면 네. 2030 지지율이 20대에서 21.3%. 오, 20% 그래서 넘었어요. 직전 조사보다 14.7%포인트 상승했어요. 특히 이제 무당층에서 네. 32.5%를 받아서 가장 높았습니다. 2030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쪽 다 지금 단일화에 일정 선은 긋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민주 기자? 이게 제가 취재한 관계자들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베스트는 설 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회복한 뒤에 네. 설 연휴 내내 단일화 이슈가 주목받는 거. 네. 또 밥상 위에 이제 야권 후보들 얘기가 풍성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돼서 관심이 좀 분산되고 윤 후보가 큰 실언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 네. 이게 이제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화에 일단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1번은 설 이후에도 지지율이 2017년 같은 상황일 때 42, 24, 21 상황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설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 이상일 때 그런 상황이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된다면 없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없어라고 판단되면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얘기하잖아요. 설 전에 7% 이상의 지지율 차이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 이재명 나갈 후보랑 것이다. 7% 차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차범위 밖에 이제 차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차원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7% 앞서 나간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10%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뜻이겠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10%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지지율 나오게 되면 네. 단일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안 하면 지잖아요. 네. 선거 이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단일화다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고 싶겠지만. 안철수 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아닌데 자 우리가 단일화 해가지고 총리라든지 몇몇 장관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총리를 좀 얼마 하다가 당으로 복귀해서 당대표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당의 주요한 지도부가 돼서 연립정부 얘기하는 거죠. 네, 향후에 그 총선 때 20-30명의 공천권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다음번 대선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상당히 유력하게 전 가고 합당을 있다. 전제하는 거죠.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예 네. 처음부터. 근데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 보궐선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있겠죠. 있으니까 본인은 계속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 독자 출마했어요. 사자 대결했어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옮겨갈 거예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대략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 나오게 되면요, 그 당은 지방선거도 치를 수가 없고 그 쪼그라진 당에서 뭘 하겠어요.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대통령 꿈은 5년으로 미루고 일단 실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단일화에 지금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일시적이고 일장 춘몽에 빠질 것이라고 또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뭐 다른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전망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서 단일화를 할 경우는 그 단일화의 대상이 윤석열 후보이든 안철수 후보이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를 대략 40일에서 30일 남겨둔 상태에서 보통들 단일화가 불타오르면서 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그때 전국 운영에 이슈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권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단일화 얘기만 나올 것이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단일화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워낙 이 단일화 전문가이시긴 한데 너무 이 단일화에 대해서 몰두할 경우에 당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측면이 또 이게 노원구에서 정치적 라이벌로 겹치는 것 하나 플러스 단일화 과정에서의 당이 입을 상처에 대한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복잡하게 혼재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일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길로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사실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시청자분도 궁금해할 건데 안철수 후보 쉽게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은데 단일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입장에서. 일단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려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애가 달아서 안철수 후보를 잡아야 대선에 이길 수 있어.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고 막판에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게 되면 마지못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럴 수 있겠죠. 제 욕심을 버리고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제가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겠습니다. 먼저 또 치고 나와요. 먼저 할 수도 있다. 막 안철수 자기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빠졌더라도 그걸 할 수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뭔가를 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못해 윤석열 후보가 그럼 같이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지율에 달려 있어요. 지지율에. 윤석열 후보의 대답도 성대모사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이고 참 그걸 왜 나한테 시킵니까? 왜? 그러니까 지지율에 달려 있다. 평양 보이부에서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단계에서는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야권의 단일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 제안도 했다라고 얘기도 있고요. 또 박영선 지금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죠. 안철수 후보를 좀 비판했어요. 대통령감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저격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권 입장에서는 단일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고 안 좋은 시나리오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안철수 국민의힘 간의 단일화라는 것,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라는 것에 민주당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겠죠.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영향을 받을 뻔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안철수 주세요.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네. 가시화 이제 그 첫 번째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되게 단일화 얘기가 쭉 돌았잖아요. 두 자리 예. 올라가면서요. 이제 뭐 딱 지난주인데 모 기자는 여당 기자인데
이제 야당의 팀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더 강력해지면 할 마크맨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 나 차출되게 생겼다. 지금 하루 이틀 하고 있다. 그럼 상황을 좀 보자. 이런 분도 있었고. 사출이 안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딱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다행히 국면이 선대위 봉합이 잘 돼서 안 가게 됐다. 자, 그거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기자가 더 배치가 된다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완전 탄력을 받아서 단일화로 가는 거고. 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 초부터 야당 팀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 팀 안에 야당 팀에서 이거 윤석열 팀과 안철수 팀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까지 했다가 아직 나누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고민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그렇죠. 예. 알 수 있네요. 기자들도 같이 합당을 해야 되는군요. 예. 기자들도 다 나오네요. 네. 재밌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1월 말에 지지율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월 중으로 설 전에 이 부분이 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라는 양강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후보에게 급격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의 젊은 층의 지지율 폭등세와 비견할 만하다. 1월 말 지지율의 이제 단일화 여부가 좀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일화 시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 공식적인 선거 운동 시작일이거든요. 네. 그 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2월 28일은 투표 용지 인쇄일입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 이제 후보로 계속 유지하는 분을 한정으로 28일부터 네. 투표 용지가 인쇄가 돼요. 그리고 3월 4일과 5일입니다. 사전 투표 날입니다. 네. 이 전에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있지. 사전 투표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많은 표가 사표가 되잖아요. 네. 이 세 날짜를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플레이어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안 해본 유일한 팀이 윤석열 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와 함의를 두고 그게 있습니다. 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해봤고요. 네. 실무적으로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책을 겪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2017년 대선에서 겪어보시면서 정치 같이 못할 사람이라는 뭐 이런 극단적인 언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조금 많은 이준석 대표도 뭐 그 중간에 있었었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본인 생각은 내가 안철수 후보를 잘 설득해서 단일화 협상 무대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오면 본인이 생각하는 룰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캠프의 지금으로선 큰 패착이다.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지금까지 스킬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것을 잘 다룰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 완전 가정입니다. 예, 가정요. 단일화를 할 때 국민의당 대의원 1000명과 국민의힘 당원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후보를 뽑자.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옛날에 그랬지 뭐.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지 서울시장 않습니까? 선거 때 안 그랬잖아요. 예.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하면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생각했을 때 여론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사자 대결로 출마를 해가지고 미미한 숫자의 지지를 기록을 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재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상과 고집을 실현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5년으로 바라볼 것이냐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김성애 대변인 오래 계셨으니까 그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아니요. 저 언제요? 예. 2012년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지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설이 아마 체크 포인트 같아요. 설 전에, 설 직전, 아마 설 정도에 이재명 후보가 좀 안심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아야 됩니까? 안심을 할 방법 별로 없어 보이고요. 계속 불안해야 됩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서가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은 이겨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능력으로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인데 누구를 찍겠냐고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답변의 기저에는 하여튼 민주당은 못 찍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정권 교체.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특히 서울에 이 여론이 모여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불만 플러스 가장 크게는 부동산 문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 여쭤보신 의미로 답변을 드린다면 43% 정도의 지지율은 얻어야 된다.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달성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이겨야 된다. 이 두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게 안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부터 던지는 카드들은 좀 큰 공약이거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즉 논쟁적인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종류의 부동산 관련된 큰 프로젝트들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느 카드까지 내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모 씨 사망과 무관하다며 의혹 확산을 경계했지만 야당은 정의당까지 섬뜩한 우연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와 파열로 추정된다는 경찰은 이 씨가 숨진 곳에서 관련 질병과 관련된 약봉지를 발견했고 내부 CCTV 확인 결과 지난 8일 이 씨가 객실로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게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하고 괴상한 일이 자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우연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고인이 된 분과 관련된 문제라서 물론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다 언급했던데 벌써? 네, 하여간 이상하고 괴상한 일이에요. 네. 야당 3당은 바로 논평을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좀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정당에서 추리 소설 같은 논평을 낸다는 것 자체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살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누가 죽였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한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민희 기자 혹시 뭐 이거 바로 취재는 안 됐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네. 이게 지금 약간 언론 보도상에 폭로를 최근에 한 것처럼 이제 폭로의 당사자가 숨졌다 이런 네. 식으로 보도가 되는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정정 요청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고발당했고 그 전에 이미 그 의혹 제기를 한 상태라서 그 폭로를 한 분이 숨졌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잘 하긴 하고 이게 역공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던데요. 제가 봐도 조금 옮기기 민망한 정도의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는 괜찮지만 이것이 막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상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상하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군요. 내가 이상해? 아니요. 뭐 이상한 건 이상한 거는 맞는데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단정을 해서 이제 논평하는 게 맞냐? 뭐 그 말씀을 지금 김성애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절대 뽑지 않는 이유를 꼽은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윤 후보는 경험 부족과 가족 문제, 그리고 안 후보는 이 정체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건 뭘까요? 도덕성이죠. 도덕성이 극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 사범의 형수에 욕설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호감층에서는. 근데 경험 부족했다. 이것은 무능력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보다 무능력한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직을 맡을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가 않는다. 이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당을 뛰쳐나갔습니까? 윤핵관 문제와 무능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2016년 총선 때 진박 논쟁에 반복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정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 교수님 쉽게 말씀하시지만 이 무능력과 윤핵관이 합쳐졌을 때의 이 공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책적인 점을 놓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능력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능력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원 씨가 또 네. 촌철살인 한마디 부담스러운 이 시간이 또 돌아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동병상련을 좀 느낍니다. 안철수 후보한테요? 안철수 후보는요, 제 주식 같아요. 왜요? 항상 고점에 못 팔아요. 올랐을 때 주변의 친구들한테 술 사고 밥 사고 네. 기분 다 냈는데 네. 팔 때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점을 유지하시길. 네. 네. 자, 이재명, 또 윤석열, 또 안철수 세 후보가 설전까지 또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거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뉴스콘 배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사일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선제 타격. 저는 이거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선제 타격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선제 타격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기자가 이 부분이- 질문에 핵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넣지 않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랬을 네. 경우에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거고. 토론에 불 붙기를 바랐는데 대부분 문제에서 붙을 줄은 몰랐네요. 예. 동안 토론이 되네요. OBS.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